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상민 님께서 제보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상민 님의 현실 공포 체험담,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꼭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 요즘 비슷한 생각들 하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뭐 딱히 좋은 일도 없고 친구들이랑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죠. 야, 요즘 뭐 일 없냐? 이런 거요. 그런데요, 그날은 좀 달랐어요. 제 지인 중 한정님이 우연히 꺼낸 이야기였는데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듣다가 점점 몰입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그 얘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03년이었습니다. 밤시 형님은 27살이었고 본인 말씀으로는 고등학교 시절에 말썽 좀 부렸던 일명 어설픈 귀임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본과 고등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공부는 뒷전이고 길거리에서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해요. 부모님이 어떻게든 대학 졸업장만은 따게 하려고 해서 아무 대학이나 그냥 진학했다고 하더군요. 관심 없는 과에서 대충 학교 생활을 하다 군대 다녀오고 4학년이 됐을 무렵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걸 보고 자극받아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대학로에 있는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요, 그 술집이라는 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죠. 술이 잔뜩 오른 손님들, 시비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 그날도 두 테이블이 갑자기 서로 서막하게 싸움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주길에 설리네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 형님, 이름은 그냥 비라고 할게요. 비 형님이 말리러 갔대요. 아이고, 왜들 그러십니까 형님 하면서요. 형님은 27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흑봐도 21살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비 형님은 넉살도 좋고 입담도 좋아서 오히려 더 어린 애들한테도 형님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대요. 겨우 양쪽을 진정시켜 놓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술이 덜 깬 쪽에서 이번엔 비 형님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다. 아예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 기세로요. 결국 그날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 비 형님의 일사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거든요. 비 형님은 원래 술버릇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정말 참기 어려운 순간이었답니다. 한 손님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비 형님은 정말로 주먹이 나갈 뻔할 정도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어떻게든 꾹꾹 참고 상황을 아주 부드럽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리해냈다고 해요. 그렇게 무사히 마무리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 담배 한 대를 키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슬쩍 다가오더니 말을 걸더랍니다. 아까 등 위에서 허프집 싸움 말리신 분 맞죠? 비 형님은 맞다고 대답했고 그 남자는 슬쩍 웃으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 다루는 것도 능숙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게 남다르시던데 이런 데서 알바하시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슬쩍 명함 하나를 내밀었다고 해요. 비 형님은 얼떨결에 명함을 받았고 그 명함엔 돌비유통이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밤시에는 그냥 유통의 사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명함을 지갑 한쪽에 찔러 넣어 두고는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월급날이 찾아왔고 비 형님은 받은 월급을 보며 현타가 왔다고 해요. 그 당시 시급이 고작 2천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한 달에 고작 2번 쉬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도 돈이 너무 적었다는 생각에 허탈함이 밀려왔답니다.
그렇게 짜증 섞인 마음으로 지갑을 정리하다가 문득 꺼내본 게 바로 근엄함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고민 끝에 근엄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한 달쯤 전쯤에 대학로 땡땡 호프집에서 뵀던 사람인데 혹시 기억하시나? 그랬더니 상대방은 반가운 목소리로 기억하죠. 기억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기현님은 제가 이제 졸업반인데 혹시 그때 말씀하셨던 일자리가 정식 직장이라면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조심스레 이야기했고 상대는 오후 4시에 어떤 장소로 오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장소가 문제였답니다. 주소를 확인해보니 서울의 대표적인 유흥가였던 것이죠. 시간에 맞춰 도착한 그곳은 외관상으로는 조용한 분위기의 반란 지점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남자가 직접 나와 기현님을 맞이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묻더라죠. 여기서 웨이터 승번 해볼 생각 없으세요? 이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기본급 150만 원에 팁이 상당하다는 조건이었답니다. 볼을 볼 수 있다는 유혹,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낯선 세계. 그날을 기점으로 기현님의 삶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B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용돈 벌면 되지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어차피 학교 생활에도 흥미가 없던 터라 졸업장이 크게 의미 있다고 느끼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시작한 웨이터 생활은 의외로 적성에 잘 맞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해가며 그곳에서 일하는 누님들과도 친해졌고 그 누님들이 손님들에게 슬쩍슬쩍 입을 털어 팁을 받을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답니다. 기본급 외에도 팁이 쏠쏠하게 들어왔고 가끔 손님들이 남긴 양지도 한 잔씩 얻어 마시면서 나름 즐겁게 일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생활에 젖어들기 시작한 B씨는 4학년 2학기를 앞두고 결국 학교를 아예 나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졸업장은 나중에 따도 되지 지금은 돈을 벌자는 생각이었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나중에 사업을 하든 가게를 열든 하겠다는 막연한 기획을 품고 그 일에 더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대학 시절 친구 몇 명과 만나게 되었답니다. 친구들은 이미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누군가는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정석이겠지. 그제서야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 다니던 학교가 지역의 무명대학이었기 때문에 자퇴를 했어도 복학이 비교적 쉬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래, 졸업장 따자. 사람답게 살자는 결심으로 복학 신청을 넣고 웨이터 일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조금 생긴 그는 그동안 경험 삼아 일반 회사에도 지원해봤습니다. 운 좋게 입사까지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니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야근은 기본, 각종 세금과 공제가 빠진 월급을 받아보니 14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찍혀 있었답니다. 매달 300 가까이 벌던 지난날에 익숙해진 그에게는 그 월급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고 결국 이건 아니다 싶을 생각이 또다시 들게 됩니다. 복학 신청을 해두고도 결국 취소해버린 그는 다시 그쪽 세계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이전보다 익숙하고 편안한 그리고 돈이 드는 그 삶으로 말이죠. 그렇게 다시 웨이터 일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술을 먹다가 실수로 머리를 다쳐서 덤한 신세를 지게 됩니다. 치료를 위해 요양을 하며 쉬는 동안 그는 비로소 돈이 많아지면 씀씀이도 커진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한때는 주머니에 항상 돈이 넘쳤지만 이를 쉬며 펑펑 쓰기 시작하니 통장이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돈은 남아있지 않았고 그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B씨는 결국 돈이 거의 다 떨어질 상태였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예전에 알게 된 누님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누님, 요즘 일자리 좀 없어요? 나도 다시 좀 해봐야겠어. 그러자 누님은 지금 다리엔 산촌들 꽉 차 있어서 자리 없고 내가 아는 데들도 딱히 기는 데가 없면서도 너 이제 나이도 좀 있는데 딱 어울릴 만한 직업 하나 소개해줄게. 거기서 한번 일해봐라 라며 제안을 했답니다. 좋은 자리 있어요. 하자 누님은 술집 아니고 그냥 회사야. 내일 아침에 연락처 줄 테니까 전화 한번 해봐. 내가 오늘 미리 얘기해 놓을게. 그렇게 다음날 아침 10시쯤 B씨는 누님이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한 남성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B씨는 어제 땡땡 누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요 라고 말했더니 상대방은 어제 연락 받았습니다.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하며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B씨가 도착한 곳은 유흥가가 아닌 번화가에 새로 지어진 멋진 건물 중 한 층이었고 간판은 없었지만 안내받은 호수에 도착하니 문도 닫혀 있지 않았고 안은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분위기였답니다. 세미 점장을 입은 직원들이 제법 있었고 첫인상부터 여긴 좀 다른데 싶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라. 잠시 기다리자 회의실로 안내받았고 거기서 처음으로 담당 이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그곳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대고업체였습니다. B씨는 살짝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해야 할 일이 돈 안 갚는 사람 찾아나서 만문 앞에서 기다리고 그러는 건가요? 그 말에 이사는 웃으며 말하더랍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요. 우리 그런 식으로 장사 안 해요. 그 이사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여긴 정식으로 등록된 대고업체고 고객들 중에는 사업자도 있고 월급 받는 직장인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겁니다. 복잡한 일도 아니고 전화 응대나 계약 관련된 서류 처리 같은 거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B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웨이터 생활을 하면서 밤낮 없이 살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곳은 깔끔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으니까. 그렇게 그는 새로운 길을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펼쳐질 또 다른 현실은 아직 그도 알지 못했죠. 그 이사님은 우린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며 안심을 시켜주더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 B씨는 마음이 조금 놓였고 다음으로 궁금했던 건 바로 페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혹시 그려는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물어보니 이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서 일자리를 찾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라고 되묻더랍니다. B씨는 주저없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사님은 저희는 사무직과 현장직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사무직은 그냥 일반적인 업무라 수입이 편리하지만 뭐를 좀 쉬고 싶으시면 현장직을 하셔야죠. 라고 설명을 이어갔답니다. 그럼 현장직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이사님은 고객분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 상태를 파악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사람들이 영화에서 상상하는 그런 무섭고 이상한 일은 절대 안 합니다. 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급여에 대해 물었더니 그 당시 기준으로 기본급 300만 원에 시작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충분히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더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차량도 제공해드립니다.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B씨는 순간 이거 진짜 괜찮은데 싶었답니다.
차량 제공이 주 5일 근무, 4대 보험이 빠지면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점까지 과거 미터 생활에 비하면 말 그대로 호사였던 겁니다. 물론 처음 한두 달은 수습기간이라 월 150만 원만 지급되지만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시급여가 나온다는 조건이었고 이해해보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B씨는 바로 시켜만 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B씨는 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 2주 동안은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배우게 되었고 그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로 서류 정리, 고객 응대 전화, 간단한 문서 작업 정도였고 당시가 2004에서 2005년쯤이라 법정 최고 이자가 23%에 달하던 시절이었기에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네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작은 집행 부서로 배치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본인이 실제로 나가는 부서였죠. 거기서 그는 선자라는 걸 처음 보게 되었는데 매염산 합법적인 절차처럼 보이도록 서류상 준비를 갖추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의아했지만 아무리 봐도 영화에서나 보던 불법적인 분위기는 없었고 다들 정장 차림으로 일하고 있었기에 그는 그냥 묵묵히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현장직으로 배치가 되었고 도 주 정도의 현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답니다. 사무실에서 주소,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를 받은 뒤 해당 고객의 집을 방문해 양해를 구하고 재산이 될 만한 곳들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오고 필요한 메모를 정리해서 다시 사무실에 제출하면 되는 구조였답니다. 의외로 일 자체는 단순했고 그 과정에서도 큰 충돌은 없었다고 느꼈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그 세계는 단순히 괜찮은 일로 끝나지 않을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처음엔 일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싶었답니다. 단순히 주소 찾아가서 사진 찍고 메모해서 보고만 하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 높은 금액을 주는 게 의아해서 어느 날 윗선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해요. 이런 조사만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랬더니 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땐 회사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해요. 법적인 조치를 해서 그 사람 재산을 정식으로 가져와서 처분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마른 오징어를 짜는 방향으로 갈지를요.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바로 내가 현장에서 가져오는 자료인 거야. 그 말을 듣고 B씨는 나름대로 납득이 갔다고 해요. 개인 돈보다 집에 있는 물건들이 훨씬 더 갓난하면 굳이 소송 같은 거 하지 않고도 회수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런데 마른 오징어를 짠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려서 그건 어떻게 짜요? 라고 묻자 담당자는 단호하게 그런 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후로도 B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맡은 업무에만 집중했습니다. 현장직으로 배치받고 나서는 사무실 위치도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곳으로 바뀌었지만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큰 불만 없이 계속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2달간 수습기간을 마치고 거의 2년 가까이 되었을 무렵 일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졌을 때쯤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다. 회사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점점 구체적이고 강도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상담을 하라는 오더가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지금 상황이 어렵다면 직업을 소개해 줄 수도 있다. 외국 나가서 일하면 반년 만에 대부분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연결도 해줄 수 있다. 는 말들이 나왔고 B씨는 순간 이 회사가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꽤 도움이 되는 회사네라는 착각도 했답니다. 하지만 점점 고객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나마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시점부터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B씨 얼굴을 대고 침을 뱉었고 또 어떤 이는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처음엔 담함하고 주눅도 들었지만 그런 상황을 계속 겪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말투와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눌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표정을 굳히고 때로는 더 단호하게 대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는 점점 더 글세기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이 선에서는 그를 믿고 새로운 고객을 계속 배정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조금씩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회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연계된 여행사와 협력하고 있어서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야 할 경우엔 항공권부터 숙소, 현지 일자리까지 전부 예약해주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일할 때도 회사가 직접 연결해주며 그런 식으로 채무자들에게 이래서라도 갚으라는 압박을 주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의 월급은 일정 비율이 셈이라는 명목으로 자동 회수되는데 B씨가 보기엔 이 셈이라는 수수료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수익원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본격적으로 이 채권 회수 업무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잘 해내자 회사에서 점점 더 고난도 오더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건 멘틀 산나는 등급에 관한 공지였답니다. 이사님이 전 직원에게 공지하기에 A, B, C 세 난이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회수하기 어렵다. 매국 나갈 생각도 없고 압박해도 돈이 안 나온다. 회사는 원금의 10%만 회수는 안 된다. 즉 100만 원이면 11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 너희가 가져라 라고 했다는 거죠. B씨는 이건 인센티브가 엄청 크네 싶었고 바로 그중 하나 백씨라는 인물을 타깃으로 삼기로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나서 어떻게든 받아낸다는 각오로 그는 다른 업무를 마치고 백씨의 주소지를 들고 그 길로 향했다고 합니다. 도착한 곳은 다 쓰러져가는 발동네 중에서도 가장 외지고 훈련한 곳이었고 B씨는 그 순간 사람이 이런 데서 정말 살긴 하나 싶었다고 회상합니다. 집을 찾아가는 데만 반나절이 걸릴 정도였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꼬불꼬불한 오르막길을 계속 놓고 찾아나다 결국 도착했는데 도무지 사람이 사는지 폐가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열린 상태였고 그는 조심스레 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댁씨 계세요? 댁씨 계세요? 하고 몇 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기 시작했죠. 지금 오후 3시니까 저녁쯤엔 들어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후 6시가 다 되어가도록 주변엔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순간 안에서 미세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재채기를 쳐누려다 새어나오는 숨소리 같은 작고 억눌린 소리였습니다. 안에 누가 있구나. B씨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로 주먹으로 문을 판판판판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백씨. 나와 보세요. 나와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그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채기 같은 미세한 소리는 여전히 신기하게 그리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죠. 그 순간
기 씨는 알 수 없는 섬뜩한 감각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돌을 받기 위해 찾아간 한잔이 아니었습니다. 기 씨는 이미 이 일을 시작한 지 꽤나 되었고 그 사이 말투며 태도까지 완전히 달라질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전 같았으면 조심스럽게 문 앞에서 이 일을 지키며 말을 건넸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뭘 열고 나와요.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지. 상담하러 온 거예요. 뭘 부수기 전에 나옵시다. 쉬지 않고 뭐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잠시 후 안쪽에서 끼겁의 하늘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을 열어준 백씨는 기 씨를 흘끗 쳐다보고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방 안으로 들어갔고 기 씨도 뒤따라 들어섰다. 그곳을 사람이 살고 있다고는 잊기 힘든 공간이었다. 벽지는 거의 다 뜯겨나가 있었고 작은 단칸방엔 오래된 담배 냄새가 짙게 되어 코를 찌를 정도였다. 작은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조차 방 안을 환하게 만들지 못했고 바닥엔 술병 몇 개가 나뒹굴고 있었다. 방 한쪽은 커튼으로 옷더미를 겨우 가려놓았고 아무리 둘러봐도 재산이라 부를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아, 여기 사시는 거예요? 이건 뭐,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백씨가 말했다. 여기 사글세만이에요. 그냥 매달 조금 내고 사는 데예요. 기 씨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냈다. 고객님, 지금 길리심 원둠의 이자까지 돋아서 액수가 상당해졌습니다. 본사란 협의에서 좀 감면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상황을 먼저 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사실 원둠은 그리 크지 않았다. 70만 원 정도였고 이자가 붙고 또 붙은 끝에 1000만 원이 넘은 상태였다. 기 씨는 마음속으로 이건 좀 너무하긴 했다는 생각도 하면서 말했다. 제가 500으로 깎아드릴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단호했다. 대체요. 돈 없습니다. 그러자 기 씨는 다시 타협안을 꺼냈다.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동 프로그램이요. 가셔서 일하시면 돼요. 신노동 형태로요. 그 말에 백 씨는 고개를 저으며 바지를 걷어 올렸다. 다리 한쪽이 크게 도어 있었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듯 보였다. 보시다시피 이 다리로 무슨 일을 해요? 얼마 전에 다쳐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요. 기 씨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는 도우러 온 사람입니다. 돈 반환하려고 사람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일자리도 알아봐 드릴게요. 백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살짝 웃으며 묻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똘비입니다. 똘비. 그래도 우리 똘비들이는 와서 뭐라도 방법을 제시하네. 의욕이 조금은 생기네. 전에 왔던 사람들은 다 무조건 돈 내놔, 돈 내놔, 그것뿐이었는데. 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압니다.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있어요. 고객님이 그동안 힘드셨을 것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저도 한번 본사와 잘 이야기해보고 고객님이 진짜 갚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단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결해보시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잠시나마 누그러졌고 적대감으로 가득하던 백 씨의 눈빛 속에도 희미하게나마 믿음이 깃치기 시작했다. 그날 백 씨는 나도 좀 심각할 시간이 7일만 있다. 오늘은 돌아나 주시오 라고 말하며 문을 닫았고 기 씨는 다음번에 내가 와서 문 두드리면 제발 심지 마세요. 나 진짜로 싸우러 온 사람 아니에요.
나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 말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랐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B씨는 결국 다시 그 먼 짐을 찾아갔다. 이번엔 접근 방식을 조금 바꿨다. 물을 두드리기 전에 근처 마트에서 소주 한 병과 안지용 과자 몇 봉지를 샀다. 물을 두드리며 일부러 밝은 톤으로 말했다. 아저씨, 저 왔어요. 오늘은 그냥 얘기나 좀 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백씨는 잠긴 얼굴로 문을 열고 B씨를 들여보냈다. 아이고, 좀 나가서 환기도 좀 시키시지. 담배는 피우면서 산소는 안 들여보내시면 어떡해요. B씨는 그렇게 가볍게 말을 던지며 방 안에 들어섰다. 방 안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눅눅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제가 드릴 건 없고요. 이거 과자랑 소주예요. 같이 조금 드시면서 이야기 좀 하시죠. 둘은 방바닥에 놓인 작은 밥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혹시 생각 좀 해보셨어요? B씨가 조심스럽게 묻었다. 백씨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시간도 많이 흘렀고 솔직히 용기가 안 나. 문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쾅대고 애다고 말하며 손으로 텀블러 뚜껑을 꼭 눌러 가라앉히듯 자신의 마음을 다독였다. B씨는 그 순간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아저씨, 저 지금도 화 안 내고 조용히 말하고 있잖아요. 설신소민의 자세로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고 아저씨도 사람인데 우리 둘 다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백씨는 순간 늘시올이 붉어지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똘비 대리는 참 다르네. 이렇게까지 본인 희생하면서 좋은 일 하려는 사람. 며칠 안에 꼭 연락 줄게.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고 정말로 전화가 왔다. B씨가 전화를 받자 백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오늘 시간 좀 되나? 집에서 얘기 좀 하자. 그 말에 B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내 전략이 먹혔다. 역시 반하게만 나라는 게 림사는 아니구나. 그는 바로 차를 몰고 다시 그 길고 험한 길을 따라 달동네로 향했다. 도착해서 기분 좋게 문을 노크하며 말했다. 아저씨, 저 왔어요. 백씨는 문을 열고 들어오겠다고 짧게 말한 뒤 방 안으로 B씨를 들였다. 둘은 다시 그 밥상 앞에 앉았고 백씨는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자네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 일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네가 말한 감면액, 그게 정확히 얼마였더라? B씨는 그 순간 고민에 빠졌다. 회사에서 서랍한 감면액은 500만 원이었지만 여기서 더 깎아주면 자신의 시간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걸 지르면 나도 손해인데라는 계산이 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백씨의 결심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일념이었다. 작은 밥상 위 싸늘한 수지잔 옆으로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B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아저씨, 제가 5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더 지려볼게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00도요. 그거 얘기했다고 사무실에서 얼마나 혼났는지 아세요? 말끝에 담긴 한숨과 현실의 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고 백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돈 벌려면 나도 한참 일해야 할 거요. 그래도 제가 단가 제일 잘 지는 업체로 연결해 드릴게요. 일하시다가 돈 다 받고도 계속 일하세요. 그래야 사람답게 사시죠. B씨는 진심을 담아 그렇게 말했고 백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고맙네.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내가 뭘 대접도 못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타줄게. 그러면서 방 바깥으로 나갔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 주전자 물 끓는 소리, 띠딱거리는 컵 부딪힘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넥시는 종이컵에 탄 맥심 커피를 한 잔 들고 와서 기씨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라서 이 커피 한 잔이 전부네. 그렇게 말하며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기씨는 못쓰며 나요. 아저씨 이렇게 휘지시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제 마음 알아주시는 게 어디예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 집 상태다. 우리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고 종이컵 속 커피를 내려다보며 살짝 입만 대봤다. 그런데 커피 맛이 이상했다. 맥심 특유의 쌉싸름한 향은커녕 쿰쿰하고 탁한 냄새가 먼저 올라왔고 이마에 닿은 느낌도 묘하게 거슬렸다. 이게 어디서 꺼온 물이지? 설마 그런 생각이 스쳤다. 기씨는 다시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말을 돌리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데 그날따라 방 안에서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넥시가 커피를 끓이러 잠시 나갔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말을 이어가던 중 문득 시선이 방 한쪽으로 향했는데 넥시 뒤쪽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공간 아래로 무언가가 보였다. 발에 커튼 아래로 사람의 발이 4개나 보였다. 분명히 덱시 혼자 사는 단칸방인데 그리고 지금은 그와 둘뿐인데 발이 하나둘이 아닌 4개가 보였던 것이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저씨, 사실 저 커피 잘 못 마셔. 그냥 좀 받아만 놓을게요. 다음에 제가 녹차 같은 걸로 더 좋은 걸로 사올게요. 말끝을 그리며 조심스럽게 커피의 손도 대지 않고 컵을 밀어두었다. 그러자 덱시의 표정이 바뀌었다. 살짝 임산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이고, 똘비 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7만이네. 내가 가진 전부로 탄 커피야. 다른 사람들한테야 그냥 마시다 버릴 수도 있는 맥심 한 잔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거 하나 사는 것도 전 재산을 들여 사는 건데 그거 하나 못 마셔줘? 내가 그 마음 하나 못 받아줘서 돈을 못 갚는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판단해? 그 말이 끝나자 기씨는 속으로 갈등했다. 저 커피를 마시는 게 맞을까? 저 커튼 뒤에 있는 건 뭘까? 지금 이 방 안에서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건 확실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기씨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앞에 덱시를 응시했다. 그리고 마른 입술을 튀기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저씨, 일단 생각 좀 정리하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기씨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덱시가 낮게 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똘비 대리, 진짜 섭섭하네. 마시고 가. 화장실은 둘째 치고 난 지금 진짜 불쾌하네. 내가 얼마나 생각해서 타줬는데 이걸 침뱉듯이 거절해? 아저씨,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잠깐 화장실만. 기씨가 말끝을 잇기도 전에 덱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짜 끝까지 안 먹겠다는 거야? 내가 준 커피 한 잔도 안 받아주겠다는 거야? 바나만 기씨는 그제야 거짓말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 커피 못 마셔요. 알레르기 있어요. 몸에 안 맞아서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덱시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씨,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 순간 커튼이 쾅 하고 걷히며 안에서 두 명의 잔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는 순식간에 B씨를 덮쳐 팔을 붙잡았고 다른 하나는 빠르게 문으로 달려가 여러 개의 자물쇠를 돌려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B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은 겉으로 보기엔 허술했지만 열리는데 시간이 꽤 걸리게 만들어진 구조였구나. 온몸이 굳었습니다. 사마는 이미 평범한 협상이나 설득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고 눈앞의 백씨는 평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오며 욕설을 퍼붓더니 그대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철사.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두 명의 남자가 B씨를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한 명은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히고 코를 막았고 다른 한 명은 입을 억지로 걸려 커피를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극에서 사해를 들이붓는 장면처럼 입을 벌린 채 저항할 틈도 없이 커피가 목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코를 막혀 있으니 숨을 쉴 수도 없어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끈적하고 쿰쿰한 냄새의 액체가 입속을 휘감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곧이어 곤욕질이 밀려왔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벌려 토하려 했지만 한 명이 입을 틀어막으며 말했습니다. 토해도 다시 삼켜. 알았어? B씨는 몸부림쳤습니다. 팔과 다리,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자 중 하나가 방 한쪽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퍽 하고 B씨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통증에 몸이 젖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와중에도 백씨는 뒤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나 이씨. 스크래치 난다. 바지에 흠집 내다라. 그 말을 듣는 순간 B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잘못 들어왔다. 완전히.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B에서는 모문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의씨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다, 듣다. 받고 와다. B씨는 마지막 남은 정신으로 눈을 희미하게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 누군가 무언가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건 단순한 돈을 받으러 온 방문이 아니었다는 걸 뼛속 깊이 실감했습니다.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정신도 아득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붉은색 고무다라이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게 희미하게 보였다. 그 흔히 건설 현장이나 식자재 업체에서 쓰는 커다란 단단한 고무다라. 그걸 들고 온 놈들이 B씨의 몸을 잡아 끌다니 거기에 쏙 넣어버렸다.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몸은 풀려 있었고 다음 순간 뚜껑이 탓하고 덮였다. 바닥이 울렁거렸다. 무언가에 실린 채로 흔들흔들 움직이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붉고 찰칵야 밤 안이 완전히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 순간 이건 진짜 차에 실렸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B씨는 그 안에서 생각했다. 내가 너무 섣불렸다. 이 사람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완전히 잘못 들어왔구나. 그 절망감 속에서도 본능처럼 몸을 더듬었다. 핸드폰. 기적적으로 주머니 속에 아직 있었다. 손가락은 떨리고 화면도 흐릿하게만 보였지만 그 와중에 온 힘을 짜내어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이 상황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다틀 사무실,
바로 위에 있는 사수였다. 번호를 겨우 눌러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전화가 연결됐고 B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사수가 말했다. 야, 너 술 마셨어? 뭐야, 목소리 왜 그래? 그 말에 B씨는 단절하게 외쳤다. 덱씨. 덱씨요. 덱씨.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몇 마디라 겨우 나단 뒤 상대는 무언가 상황을 눈치챈 듯 버텨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등소, 차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고무다라 안은 점점 더 답답했고 B씨의 미식은 점점 희미해져갔다. 이게 수면제인가. 뭐지? 내 멍한 상태 속에서 덜컹거림이 전해졌고 그 흔들림마저 나중엔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몸이 둥둥 떠있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 생각이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눈을 떴을 때 B씨는 자신이 익숙한 소파 위에 누워있음을 깨달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는 자신의 사무실이었다. 아무도 없었고 소파 앞탁장 위에는 자신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정신을 차리려 일어났더니 머리가 끼질 듯 아팠다. 겨우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핸드폰을 들어 사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접니다. 사수는 다급하게 말하며 답했다. 나. 괜찮냐? 지금 잠깐 뭐 좀 사러 나갔는데 꽃달게. 그리고 정말로 1분도 안 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 너 진짜 괜찮냐? 일단 너 옮겼어. 수면제 썼대. 그냥 잠들게 한 거래. 다른 건 아니라더다. B씨는 머리둥절했다. 수면제야. 먹어본 적도 없어서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되나요? 머리가 옥신거리는 걸 손도 짚으며 말했다. 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말이야. 그 와중에 나한테 전화한 건 진짜 구충이스였다. 너 그때 다른 데다 어설프게 전화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그 사람들. 우리랑 거래하는 애들 아니야. 사수는 한숨을 짓기 쉬며 말했다. 너 진짜 해치될 뻔했어. 무슨 짓을 한 건지는 아냐? B씨는 얼굴이 하얘져서 묻듯이 말했다. 왜요? 대체 왜요? 사수는 노려보듯 말했다. 야, 너 450만 원에 쇼구 쳐준다고 했다냐? 그러면 걔네 입장에선 널 처리하고도 한 350은 남는 잠사야. 너를 진짜로 팔아버릴 생각으로 움직인 거라고. 걔네가 없던 애들인지 몰라? 보통 애들이 아니야. 우리 조직이 걔네 왜 건드리지 않는지 내가 취소할 생각은 하고 움직였어야지. 아무리 돌에 눈이 멀었어도. 그 말에 B씨는 머리를 톡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그래도 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일을 겪고 나니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은 멀쩡해도 정신이 멍했고 무언가 영원히 어긋난 느낌이었다. B씨는 이틀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고 그제야 결심을 굳혔다. 다시 사무실에 나간 그는 과장님에게 말했다. 과장님, 저 그만두려고요. 과장은 놀란 듯 물었다. 왜? 야,
내가 지금 일하는 이 바닥에서 너 정도면 괜찮게 버는 판이야. 힘들지도 않잖아. 그냥 해봐. B씨는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무서워서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진짜도. 과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이사님한테 말할게.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억지로는 못 시키지. 그 말이 끝나고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사님에게서 호출이 왔다. 처음 그를 채용했던 그 번쩍이는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난 이사님은 말을 꺼냈다. 야, 똘디. 내가 너 뽑은 지 벌써 1년 넘었지? 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사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꼭 내 얼굴에 똥칠을 해야겠냐? B씨는 밤안에서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이사님, 아시잖아요. 무슨 일 겪었는지. 제가 간이 좀 작아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은 말없이 그를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것만 해. 어차피 스케줄도 잡혀 있잖아. 해외 출장 하나만 다 도와. 그거 하고 그만둬. 해외 출장이요? 그래. 지금 우리 애들 중에 해외로 나가 있는 애들이 있어. 너 가서 얼굴 좀 비춰. 관리도 좀 하고. 이번 짠 있는 애들 보내는 거라서 너도 관광 좀 하고 와. 회사 돈으로 나가는 거니까 나쁘지 않잖아. 그거 하고 나서 그만둬도 된다. 거기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B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았지만 이사님의 말투엔 어떤 결말의 여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간은 특별히 할 일도 없었다. 출국 스케줄만 마치면 되었기에 B씨는 집에서 멍하니 담배를 피우며 TV를 바라보는 시간만 보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해외로 보낼 사람들 2명 있었지. 그 사람들 잘 지내고 있을까? 돈은 잘 갖고 있을까? 그중 한 명은 애초에 액수도 크지 않았고 본인이 쇼부 쳐줬던 케이스였다. 사실 그 사람은 이미 귀국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그럼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그 순간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든 뒤로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B씨는 결국 차를 끌고 나가 시동을 걸고 해외에서 돌아왔어야 할 결산안의 짐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짐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건다. 하는 생각에 그는 확인 절차대로 오편함부터 살폈습니다. 오편함은 꽉 차 있었고 가장 위에 있던 모평물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날짜였습니다. 게다가 공공기관에서 온 모편이 포함돼 있었죠. 주소 이전 안 했네. 만약 주소를 이전했다면 관공서 오편은 이곳으로 오지 않았을 텐데 그대로 온 걸 보면 이 사람은 귀국하지도 않았고 주소 이전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B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거 뭔가 느낌이 진짜 쎄하다. 진짜로 이상해. 출장 날짜는 받아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출장을 얘가 봐야 하나? 그냥 연락 끊고 잠수 탈까? 하지만 그는 잠수를 탈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입사할 때 그는 2가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용증 그리고 현금 수령증. 문제는 이 두 서류의 날짜와 금액이 뒤워질 상태에서 상과 지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입사 초기 별 생각 없이 보안용이라며 서명한 그 문서들이
지금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얘네가 빠지면 위에다나 그냥 1억 원 써버리는 거 아냐? 법적으로 안 통하다가도 현실에서 그게 문제겠냐? 난 이제 진짜 쫓기기 시작하겠구나.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여갔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누구한테 털어놔야 할까? 그러던 중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단님. 하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분은 큰띠일 가능성도 있잖아. 그럼 누구지? 나단 밑에 누님들 중에 친했던 몇 년 있었지. 그는 용기를 내어 그중 한 명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를 받은 누님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야, 너 돌비 대보 갔었어? 왜? 야, 너 혹시 돈 길리러 간 거야? 아니야. 나 거기서 직원으로 일했었어. 직원으로? 누가 소개시켜줬는데? 마당 민님이. 그 말을 듣자 누님은 욕설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말했다. 와, 미쳤다. 진짜로 미쳤다. 언니가 너를 거기로 보냈다고? 그건 아니지. 그건 진짜 아니지. 기씨는 급하게 말했다. 누나, 제발 말 좀 해줘. 무슨 일인지, 왜 이러는 건지 알려줘. 그 누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씨가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랬습니다. 대보업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오냐? 원래는 국내 출처가 대부분이었지. 근데 너네 돌비는 다르다. 그 돈이 동남아에서 온 돈이야. 동남아. 그래. 대한민국 대보업 시장에 동남아 돈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 나도 처음 들었어. 근데 말이야. 그 동남아 애들이 있지.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가장 높은 쪽이야. 걔네는 진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나 개념이 없어. 반정도 없고 협상도 없어. 손익만 따져. 내가 얼마짜리냐, 거릴지 말지. 그것만 판단해. 기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그 회의 출장도? 누나는 대답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 다 들었어. 너 거기 가면 그냥 얼굴 비추고 오는 그런 여행 아니야. 거기서 짱 있는 애들 관리한다는 거. 그건 걔네들 만로는 가서 누구 처리하고 오는 일이야. 진짜로 목숨 걸고 가는 거라고. 그 순간 기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출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나 이미 거기 한 발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던 거구나. 들어보니 너 출국하면 못 돌아온다. 전환이 너너 누나의 그 한마디다. 기씨의 점심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너 처음부터 거기서 일한 것도 그냥 순번이 돌아온 것뿐일 수 있어. 근데 내가 일을 좀 잘해서 순번이 조금 뒤로 밀린 걸 수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릿속에서 맞춰지지 않던 퍼즐 조각들이 딱 하고 들어맞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나는 정말 내가 내 발로 죽으러 가는 길을 받고 있었던 거구나. 기씨는 눈앞이 탄탄해졌다.
누나, 나 누나한테 이 말 들었다는 건 절대 말 안 할게요. 진짜. 알려줘서 고마워요. 전화를 끄는 그는 단순히 잠수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조직이 얼마나 사람을 잘 찾아내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서류에 어떤 식으로 지장까지 찍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B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사님,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해외 출장은 도저히 어렵겠습니다. 얼굴에 똥칠해서 죄송합니다. 이사님의 대답은 단호했다. 나 진짜 죽고 싶냐? B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아닙니다.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사정 좀 봐주십시오. 저 1년 동안 정말 진심 다해 실적도 잘 내며 일해왔잖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사님이 말했다. 그래. 뭐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지만 나단 다니다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거 하나 너무하지 하다. 네? 내가 1년 동안 받아난 돈이 얼마냐? 대략 계산해보면 한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500만 원 대타네. 예? 이사님, 제 월급인데 왜? 너 이 반항들을 너무 우습게 봤어. 여기 들어오는 것도 너 마음대로, 나가는 것도 너 마음대로? 그런데 아니야, 여긴. 정확히 반은 됐고 나다. 그리고 앞으로 지처럼 사다. 그 순간 B씨는 등골이 서늘해졌고 이사님은 이어서 말했다. 너 여기서 많은 거 맞지? 나가서 혹시 신고하고 이러면 넌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파묻다. 내가 선언했던 서류 기억나지? 촬영증, 현금 수령증, 날짜, 금액, 빈판이었지. 거기 숫자 하나만 써넣으면 넌 바로 채무자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라고. 어떻게 할래? 그 말에 B씨는 몸이 얼어붙었다. 진짜로 무서웠다. 어렵고 순진했고 그저 돈을 걸기 위해 들어간 곳이었는데 지금은 목숨이 오가는 첫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살고 싶다는 본능 하나로 2,500만 원을 승둔했다. 돈이 아깝지 않았다. 단지 살아남고 싶었다. 승둔이 끝난 뒤 이사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걸로 우리 인연은 끝이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신고 같은 거 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선언한 차용증 여기에 글자 하나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B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이 서류들이 진짜 이렇게 쓰이기 위해 존재했던 거였구나. 금소, 그는 다시 금누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리는 가운데 자신이 승분까지 했고 이제 진짜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자 누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잘 빠져나온 거야.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야. 다시는 이런데 얼씬도 하지 마. 그 말을 듣고 B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없던 일이 있어도 볼에 눈이 멀지 않겠다. 그 길에 그댄 절대 삶이 없다는 걸. 난 배웠다.
그 누님과 몇 번 더 통화하면서 B씨가 가장 소름이 돋았던 순간은 딱 하나였다. B씨는 직접 땄다. 그 대부업체가 겉으로는 법을 철저히 지키고 서류도 정식으로 쓰고 정상적인 절차로 대출을 해주고 정당한 이자율로 회수하는 모습을 말이다. 마치 어디서 봐도 이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합법적 시스템. 그래서 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운영되는 곳에서 왜 또 한쪽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보내는 거야? 특히 그가 봤던 건 80만 원, 50만 원 같은 소액 대출을 빌려만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말 그대로 인생 끝자락까지 밀어붙이는 조치들이었다. 빚을 제때 못 갚고 연체가 시작되면 그들을 대상으로 해외로 보내는 작업이 시작되는 구조. 너무도 괴리감이 컸다. 그래서 누나에게 그걸 물었더니 누나가 해준 말이 있었다. 이런 데들은 항상 합법적인 틀 안에서 출발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구조에서 시작하니까 사람들도 안심하고 발을 들이거든. 이자야 좀 비싸도 한두 번 쓰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게 미끼야. 미끼여. 그래. 예를 들어 이자야 좀 내도 좋으니 흔적 남지 않는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불륜, 도박, 불법 거래 뭐 그런 것들. 점시 금융권 이용 못하니까 여기 오는 거야. 그러다 익숙해지면 병들어. 돈 맛에, 이자 맛에. 그리고 한 번 꼬이면 못 나와. 한 번만 더 하다가 결국 못 갚고 연체 시작되면 해외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게 순서야. 이 말을 듣고 나니 B씨는 머릿속이 서늘해졌다. 그러니까 점산이었던 그곳은 결국 입구였던 거야. 미끼였던 거고. 미끼를 물고 따라나면 그 끝은 사람 장사였던 거지. 그 누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시작한 사람들 제때 끊지 못하면 길리고 갚고 길리고 또 갚고 그러다 사고 한 번 터지면 그때부턴 해외 코스 타는 거야. 거기서 인생이 끝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사라져. B씨는 숨이 턱 막혔다. 정말 그랬구나. 나도 거기서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이자 좀 지더라도 잘 갚기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시작한 거였는데 결국 이 이야기를 꺼낸 지인의 시작점도 그거였다. 형님, 요즘 할 만한 일 없어요? 힘 들이고 돈 벌고 싶은 욕심. 쉬운 돌에 대한 환상.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고 끊지 않으면 망가지는 부족. 한 번만 더. 그 말이 인생을 끝까지 데려마 버리는 말이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동네 꼬마 님이 들려준 현실 공포 이야기.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실제로도 충분히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사람의 나약함, 욕망,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시스템. 너무도 익숙한 말로 시작되어 돌이킬 수 없는 끝을 만드는 이야기. 여러분, 진짜 사채, 대부업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절박할수록 더 조심하세요. 그 절박함을 먹고 사는 예들이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볼비님, 100만 바자.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